김 위원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답변과 토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수연입니다. 민족공대회에 제가 언제 참여를 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2007년도에는 처음 첫회할 때에 그 뭐 개막 관련돼 갖고 뭐 신기전 발사하고 각종 세뇌들 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아버지와 같이 가서 그 화살 제작 시연 그것 중에서 이제 깃붙이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살이 조금 외국하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마 깃붙이는 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 깃을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약간 남아있는 뼈와 같이 이제 붙여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좀 습한 나라들 이런 쪽에서 좀 많이 하는 기법이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뭐 깃이 그런 식으로 뼈가 붙어 있는 깃 자체가 나와서 그런지 뭐 중국에서도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옛날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은 50년대 정도 됐을 때에도 우리와 같이 깃을 손으로 떼어내서 붙이는 방식을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서양은 이제 그 플래처, 이 기계 이용해서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손으로 이렇게 붙이니까 그게 상당히 좀 그 재밌게 생각이 됐던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금 그 김지찬 접장님 뭐라 그래야 돼? 공연? 그쵸, 전통 활쏘기 공연이겠죠? 예, 예. 거기에 이제 사용되었던 화살들, 그러니까 뭐 효시라든지 그때 뭐 편전, 뭐 이런 박두, 이런 화살들을 이제 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부스, 예. 부스는 생각 못 했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 부스를 했던 적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보고, 어차피 우리가 그, 대나무 화살이니까, 대나무 화살이 귀하잖아요. 일본하고 우리 빼놓고는 사실 대나무로 된 화살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데가 좀, 그때는 없었죠. 진짜 그 두 나라만 있었고, 요즘 들어보면 이제 그때 우리 화살들을 엄청 사갔던 거, 그쵸? 예. 이 출전한 중국대에 간 한국 사람 화살, 뭐 이 민족공대에 와서 우리나라 화살들, 그때 엄청 사갖고 갔고, 아마 그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대나무 화살을 다시 복원하게 되는 그 자료도 아마 쓰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대나무 화살들에 대한 관심들, 그때 그 많았던 거고, 뭐 효시나 그런 것들은 뭐 외국에서도 있었던 것들인데, 그냥 그 기성 제품,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의 것이 뭐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 번은 뭐 그냥 그 세미나인가? 거기서 한국의 화살 만드는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김민경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제작 시연을 보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참여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상당히 적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냥 대충 만들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참여를 하셔서, 그 기록 같은 게 조금 그래도 갖고 계시고,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도 한 몇 번 참여를 했는데, 그 대회에 대한 자료가 참 없다. 그냥 이 인터넷성으로다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최 측에서 그걸 이렇게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정리를 한, 뭐 이렇게 그 행사의 마무리를 한, 이런 것들 자체가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여한 활 자체를 받았고, 그다음에 우리 활을 뭐 주었고, 이래서 그쪽에도 이제 상당 부분이 그 외국의 화살이 남아 있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한번 전시도 한번 하고 했었는데, 그거의 행방도 참 묘연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좀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저도 뭐, 이 조그만 행사들을 하는데, 이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야,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속궁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세계대회를 열려고 한다면은, 이런 자료들은 좀 최대한 축적을 해놔야, 여태까지 뭐 거의 10회 가까이 해서 쌓아놓은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 자체가 뭐 이렇게 모여 있어야 그걸 가지고 다음에 할 때 훨씬 편할 텐데 지금은 그걸 어디서 그걸 뭐 구하고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민족궁 대회에서 잘한 게 이런 자료집을 항상 만들어서 세미나를 했어요. 예, 예, 세비는 했습니다. 천만다행인데 그 공교롭게도 제가 이 갖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한국 선수들은 그때 배제를 했어요. 그 외국 선수도 아, 의기로 해서 이런 책자 만들고 해서 이걸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남는 그러니까 것 얻어놓고 온 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게 것들. 있고, 아, 이게 이제 중국 애들이 벤치마킹을 기똥차게 한 게 뭐 우리 저 중국에 가셨으니까 아마 이 자료 예, 받으셨. 예. 예. 걔네들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이런 거 배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국 애들이 우리 거 제대로 베끼는구나. 너무 잘 베낀다. 얄미우면서도 잘하는 거니까 또 예. 중국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집은 이제 진짜 매년 잘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그게 굉장히 그건 참 잘했다. 그런데 경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좀 자세한 이런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남기는 예를 들면 포토그래퍼나 아니면 영상 촬영 스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게 행사가 기획되잖아요. 행사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옆에 계셨었나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거의 그런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거나 하시는 분은 없으셨어요? 이게 대회마다 있었던 음. 건 아니고 있긴 있었어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개막을 했는데 개막식에 뭐 이렇게 세뇌 같은 것도 쏘고 그래도 첫 해니까 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우리도 했었던 거잖아요. 뭐 신기전도 쏘고 그다음에 뭐 이 각종 화살들 쏘고 세뇌들도 쏘고 복장 갖추고 우리 다 했었는데 열심히 찍었는데 뭐 몇 장에 한 두세 장 정도의 사진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도저히 각자 뭐 찍은 것들 자체가 있긴 있을 텐데 그게 뭐 서로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안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네, 김찬 선생님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아주 인상적인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또 우리나라에서 세계 민속궁이 될지 민족궁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연구에서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태권도나 그 일본의 가라데나 중국의 쿵푸나 뭐 비슷한 그런 무예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의 전해져 있고 일본은 그게 이제 올림픽의 종목으로 돼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선 자기네들의 쿵푸나 가라데를 올림픽 종목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태권도에 밀려가지고 못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원을 따져서 들어가다 보면 거의 삼국의 그 세 가지 운동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활쏘기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나 일본의 전통 활쏘기나 중국의 전통 활쏘기나 각각 나라의 활쏘기가 마치 가라데나 당수나 뭐 쿵푸처럼 있었던 거고, 근데 그걸 이제 현대 스포츠로서 어떻게 옮겨와서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규도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의 전통 활쏘기를 잘 이어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세계 그 규도 대회도 하고 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의 전통 활쏘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걸 발전시켜서 올림픽에 지금 양궁이라는 아체리라는 종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를 어떻게 이제 세계화 시킬 건가라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7개의 이제 관역 타겟을 두고 각 나라의 타겟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쏘는 형식으로 민속궁 대회라는 게 열리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통 활쏘기 대회를 한다고 한다면 쿵푸나 가라데나 다른 우리 태권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활쏘기인 145m에 2m 266의 반역에다 활을 쏘는 우리나라 궁도를 활을 궁소를 우리나라 활쏘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외국의 여러 그 활쏘기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물론 일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전체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활쏘기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예, 국궁이라는 활쏘기를 해야지 의미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이제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7번인가요? 이렇게 민속공대에 참여를 하셨고, 내년에 또 그걸 뭐 크게 뭐 공도 센터를 만들고 그걸 기념해서 울산에서 크게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활쏘기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145m의 우리나라 활쏘기를 세계화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물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그거를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약간은 그런 논의가 돼서 한 마음, 한 뜻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혹시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국 우리 국궁 활쏘기를 어떻게 세계화시켜야 되고, 당장 내년에 있을 세계 민속궁 대회에서 우리나라 활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도 사실 언뜻 나왔던 말 중에 사실 활의 어떤 성능,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우리 활을 갖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보면은 우리가 각자 자기네 나라 관역을 갖고 들어오고 그 규정, 그걸 갖고 들어와서 활쏘기를 했지만은 외국 선수들이 볼 때 보니까 가장 좋은 활이 국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전통 활이 제대로 없는 애들은 대부분 우리 활을 갖고 들어왔어요. 너무나 성능이 좋으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뭐 전천으로 다 되니까. 그리고 이동관역이라든지 뭐 모든 게 다 우리 활이 쏘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 활을 선택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결국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했던 말 중에 오염을 시켰다. 이 우리 한국 국궁이 우리 활이 전 세계 전통화를 다 오염시켰다라고 말한 게 너무나 활이 뛰어나다 보니까 걔네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대회를 하는 유치하고 제 생각으로 자꾸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기존에 활 쏘시는 분들 이제 그냥 정해서 145m만 쏘시던 분들한테 이렇게 쏘라고 하면은 허다 중간에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맞으니까.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우리 활은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아무 상관없이 다 전천으로 다뭐 어떤 거리든지 다 되는 건데 이 연습들을 너무 안 하시고 실제로 이런 연습 근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야 이 활쏘기가 저변 확대돼서 인구가 점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 기존의 이런 활터는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145m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새롭게 만들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먼 거리 벌써부터 이 질려버리거든요. 근데 가까운 데부터 이렇게 관역을 세워놓고 애들부터 이렇게 쏟아 보면은 자연스럽게 궁도 인구는 충분히 늘어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에도 뭐 기존에도 허구는 있지만은 극히 일부에서 허구 있습니다. 저도 그 관련돼서 한 6, 7년을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그 학생들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가 좀 안 됐을 뿐이지 지금도 아래쪽에서는 아마 그거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생활체육공동연합회 이사분 중에 한 분이 경남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저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근거리 위주로 많이 애들 위주로 가르쳐 놔야만 얘네들이 자라나서 결국은 우리 궁도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런 대회들, 이 외국인들까지 와서 활쏘기를 해야만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자꾸 체험을 해보고 아, 외국 애들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승전결 활은 거의 한국화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얘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 활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세계적인 대회나 이 세계 대회 같은 거는 우리가 다 읽어놓고 거의 10년 가까이 해놓고 그냥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 이런 걸로 그냥 없어졌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고 지금 뭐 중국 애들은 자기들이 뭐 중화 사상 때문에 그런지 자기들 관역만 세워놓고 오로지 이제 중국 그 대회만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그 중국 대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메일로 그 한국에서 왜 대회를 안 하냐 무슨 일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긴 했는데 그 하여튼 잘 하던 대회가 없어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 국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많은 좋은 일이 많았었죠. 활 관련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물론 뭐 우리 저 유세현 관장님처럼 뭐 화살도 좀 상당히 많이 팔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사실 더 이상은 이제 어떤 소유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물 속에 계속 들어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끼리만 놀다가 끝나는 건데 자꾸 이걸 오픈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결국은 근거리 활쏘기도 우리 국군 가지고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어린아이들도 많이 배울 수가 있고 결국에는 시간만 조금 지나면은 우리 궁도 인구가 그런 효과로 해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 질문은 그 근거리 50m, 70m까지의 근거리 활쏘기는 우리도 접근이 가능하고 지금 세계에서 전통 활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 나라의 활쏘기에 맞추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제 질문은 우리는 145m가 우리나라의 활쏘기잖아요. 네, 그거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민속궁대회라는 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인 145m를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그네들에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네들이 우리 활쏘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법 혹시 있을까 하고 여쭙는 거고 그게 내년에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전달이 돼서 일본의 규도가 세계화돼서 그들은 규도거든요. 전통 활쏘기가 아니에요. 그들만의 활쏘기를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145m의 활쏘기를 세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7번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7번을 우리나라가 9번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활쏘기가 아니고 그네들의 활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활쏘기를 좀 세가시켜서 알릴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걸 여쭙고 있습니다. 그게 1회 때만 145m를 쏘고
나머지 대 때는 다 그 장소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장소가 부족해서 이제 거리가 안 돼 가지고 거리를 일부러 줄여버린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대한정이라고 그때 1회 대회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미국 분인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 가서 대한정이라는 정을 캘리포니아인가 거기 이제 지금 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미국 같이 이제 땅덩어리 넓고 그런 데는 뭐 얼마든지 진출해서 그런 활터도 쉽게 만들 수 있고 할 텐데 사실 145m를 이렇게 외국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해주려면은 실제로 되게 그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 관련해서 잠깐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이제 타이베이 옆에 신주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40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국군 관역을 세워놓고 실제로 한국의 전통 활쏘기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김제홍신점에 계신 김상 교수님께서 네, 대만 무슨 잘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한국의 전통 활쏘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김상 교수님이 기능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옮겨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에 이제 한국에서 일본공도 연구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이런 사설에서 일본공도 좋아하는 교도 좋아하는 몇 명의 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일본의 그 전일본 공동연맹에다가 질의를 하면 그쪽에서 바로 답변이 뭐라고 오냐면 지도자를 보내겠다.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우리가 있는지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계민속궁 대축전은 조금 결이 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전 이제 세계에 있는 전통 갖추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곳에 좀 방점이 맞춰 있었던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활쏘기를 알리기 위한 어떤 행사였었나라는 생각은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좀 들고, 만약에 그런 쪽의 효과라고 본다면 김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7번인지 9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크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회까지 했던 거랑 내년에 하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주체가 별개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별개로 진행을 하는데 방식이 우리의 145m 관역이 없이 어, 이렇게 세계화된 관역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지금쯤 얘기를 하고 뭔가 개선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좋습니다. 저도 그 이제 많은 경험을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의 화를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헝가리에 두 군데 샵을 가봤고요. 중국에 한 군데 샵을 가봤는데 거기서는 한국화를 저는 못 봤습니다. 헝가리 같은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활들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 활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활쏘기 우리의 활쏘기가 활인지 화살인지 활 쏘는 방법인지 음, 제가 잘 명확하게 잘 구분은 못하겠지만 하여간 만약에 그런 타국의 전통 활쏘기와 차별이 된다는 것은 뭐 활일 수도 있고 화살일 수도 있고 활 쏘는 방식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제일 차별화되는 게 활쏘기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민속궁 대회가 한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의 민속궁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민속인지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를 소개하고 그네들이 예를 들어서 허부경 접장님께서 일본 전통 활쏘기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여기서 연구회를 만들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145m에 멀리 쏘고 높게 쏘고 하는 거에 매력을 느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 거고 1년에 한 번씩 그런
어떤 민속궁 대회라는 걸 우리나라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 그런 것들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요 주제는 그 말씀하신 김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저희가 요 자리에서 지금 이전에 이루어졌던 세계 민속궁 대축전이라고 하는 요 후기를 다루는 지금 현재 요 월간 공방에서는 조금 모두 다루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것만 주제를 따로 떼서 지금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제 전통 활쏘기 대회에 대해서 후기들을 쭉 듣고 있잖아요. 네, 이걸 다 듣고 나면 마지막에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런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중순 회장님께서 계시거든요. 현준 회장님께서도 저기 세계민속궁 대축전에서 도 시범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스나 아니면은 뭐, 이 교류나 이런 데 참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 당시 대축전에서의 경험들 좀 듣고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발표하신, 저기, 김시찬 접장님께 질문도 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좋은 말씀 뭐 많이 들었고, 우리 여기 세계민족공대회를 저도 끊임없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우리 목공 소개도 하고, 또 교류하면서 이제 활도 많이 바꾸고, 또 사기도 하고, 이제 몽골 전통 그 소심줄 활, 아주 고대 활도 하나 사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비를 하나하나 구입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이제 각 시합을 다 다녀봤는데, 우리 단양에서 할 땐 군인부 경기가 있어서 그 승환이가 이제 그 당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짧은 거리 쓰는데 너무 목공으로 쓰는데 너무 재밌고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이동 타켓을 여기서 저희가 시합을 할 때 우리 4년 동안 할 때 만들었거든요. 왜 이제 아까 김창성 교수님 말씀처럼 모르는 게 아닌데 일단 외국 사람들을 세계 전통궁 시합을 한다. 외국 사람들을 초청할 때 그 이제 어느 협회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세계 대협회가 만들어지면 자기네 관역 하나씩은 넣자고 그러지 안 넣자는 날은 없다 이거죠. 우리 거만 다 우길 수는 없다 이거지. 자, 우리 거 우겨봐야 그래 정말로 60m 하나, 145m 하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외국들은 뭐 3D부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서 그러니까 수년간 사실 청주대회도 끝날 때까지 가보고 단양대 그다음에 우리 저 천안에서 할 때도 저도 꽤 많이 그 시합을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게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좀 간단하게 추려서 우리나라 시합에도 좀 적응하면 인구 저기 활 그 흥미를 가지고 예? 해서 많이 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근사를 굉장히 많이 쏴봐가지고 저도 근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원사를 안 쏘는 게 아닌데 원사 쏠 때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울산 대회가 있다 그러면 서로 굉장히 그 당시 종사했었던 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 아까 저 지찬 씨 얘기했던 경산에서 지금 아직 그때 우리 그때 뵈셨던 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여기서 여기 영집에서 모였을 때 오신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 한 분. 그분도 내가 그 세계대회 다닐 때 여기 민족궁 축전할 때 오셨던 분이야, 심판진으로. 자, 그런 분들이 다 몇 분만 초빙하면 옛날 방식 쓰는 걸 다 웬만큼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여기서 4회까지 우리가 전국대회를 해봤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뭐 원사도 있고 뭐 근사도 있고 이동 타켓도 있고 다 해봤는데 다들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복장상도 알잖아요. 우리 저 서병용 예? 대표도 와봤지만 복장상도 있고 예? 그다음에 공채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도 이게 각 나라의 복장에서 가장 멋있는 복장이 들어오면 뭐 우리 관역을 뭐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예, 뭐 30m, 40m짜리 우리 관역으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오지? 그렇지 그냥 오라 그러면 오겠냐 이거지. 예? 우리 145m하고 60m 두 개만 갖다 놓고 우리 거 시합 알아. 예? 뭐 모든 경기 대줄게 다 올 거냐 이거지. 다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해야만 되고, 아차, 또 한 가지 지금 생각난 게, 그 당시 우리 단양에 고, 우리 그러니까 태강궁방, 예? 고영한 궁자님이 참 열심히 다니셨어요. 다니면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각궁하고 그 자기네들 가져온 외국 목궁이라도 바꾸시는 거예요. 1대1로. 그래가지고 저번에 내가 작년에 퇴관을 들렀거든요. 단양에. 겨울에 가보니까 다 있어. 세계 나라 발은 다 있어요. 거기 다 있어요. 힘드시지만 자기가 만든 거를 그 각궁을 외국 목궁하고 다 바꿔서 외국 칼들하고 바꿔서 거기에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 비닐하우스에.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사실. 물론 영집에도 있지만 영집보다는 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가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셨더라고. 다니면서 따라다니시면서 그냥 일대일로 그냥 목궁하고 바꾸는 거야. 외국 목궁, 뭐 미국 목궁 그런 거로. 그 그런 분이 참, 내가 참 대단하시다. 예? 근데 개인적으로 형님 하면서 개인적으로 대단하시다 그러는데, 그거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도 자기가 뭐 조그맣게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싹 그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 가서 볼만해요. 외국 칼은 거기 다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라도 노력해서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내중에라도 한 번씩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고 외국화를 전체 다 볼 수 있지만 물론 저기 활사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때 많이 교환을 해서 수많은 시합을 다니다 보니까 교환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다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노력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 교수님처럼 뭐 이런 생각 외국인을 불러서 그 집이 외국관역을 놔야 되냐? 그거는 서로 의논을 해서 많이 저거 해서 좀 나은 방법으로 해야죠. 그게 뭐 처음부터 되겠어요? 예, 조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현 씨.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우 대표님께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계 민속궁 대축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인터넷에서는 국궁신문에 올라온 기사들만 거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매체로서도 그렇고 또 참여자로서 지속적으로 민족궁대를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오늘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경기 참여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이제 경험을 많이 들으니까 옛날 기억들이 좀 많이 나는데, 근데 좀 뭐라 할까요? 그 세계 민족궁 대축전이죠. 그 제목 자체가 세계 민족궁 네. 대축전이고, 2015년까지 9번을 했고, 2014년부터는 또 하나의 축제가 생겼잖아요. 그 예천 세계 활축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약간 대하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세계 민족궁 축전하고 예천 세계 활축제 일에 대해는 다 각 일에 대해를 김기훈 교수님께서 많이 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라고 하는 열리고 책자가 나오게 된 이유가 교수님이 적극적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누가 하자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회에서는 그 경기 방식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경기 방식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관여가 됐던 거고 일회 대회 때는 사실 네 개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회 대회 때부터 이제 7개 종목으로 이제 거의 정착화가 돼갔죠. 7회 때부터 그 7개 종목이 돼갖고 2회 때부터요. 2회 때부터 7개 종목으로 되면서 마지막까지 아마 7개 종목으로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아까 김창선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걸 경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 많죠, 이거 많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제목에서 알려준 것처럼 대축전이기 때문에 세계 전통 활쏘기가 한 곳에 모여서 어떤 교류를 한다는 의미가 더 강했다고 저는 봐요.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기를 하는 방식도 각국에 있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줬다, 하나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한 그 흥미를 돋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을 배정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성과는 이제 그 세미나 9번에 걸쳐서 책자를 9권을 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 뭐 활이야 유물이야 뭐 어디 박물 가면 어디에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하나 나중에 그런 저는 그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 세미나를 해갖고 우리가 그거를 다 한글 원본으로 만들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자원이죠, 우리한테는요. 그리고 그 책자가 가장 많이 배포된 데 또 한국이고요. 한국에 제일 많이 배포된 것도 가장 큰 책자고, 그 자원이고요. 그래서, 버릴 것보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단지 여기서 이제 잃은 거는 활쏘기의 정체성이 세계 각국이 혼합되면서 이제 어떤 각국이 갖고 있어야 된 전통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생겼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잃어버렸다라는 거고, 저는 그 당시 지금 많은 부분을 참여하신 분한테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어, 7개 종목을 만들었잖아요. 그 경기 방식에서. 그 중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종목인지 좀 알고 싶어요. 몽골 관역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몽골 거요. 네. 음, 사실 다른 관역들은 뭐 연습만 하면은 쉽게 되는데 이 몽골 관역은 땅바닥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음, 오죽하면 마지막 대회 때 그 몽골 협회장이 제가 이제 3점을 5발을 다 넣어버리니까 자기도 감동해가지고 그 자기 화살을 준 거거든요. 음, 땅바닥에 있는 거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는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땅바닥에 있는 관역.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몽골 애들 생활에서 나오던 거더라고요. 그 양떼를 먹으려고 오는 늑대. 늑대를 쏘려고 만든 관역. 예, 뭐 다른 얘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 얘기가 가장 현실적이더라고요. 쏘기가 제일 아주 애매했던 게 몽골 관역이었던 것 같아요. 75m 몽골 관역.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런 거는 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는 또 일리가 있네. 땅바닥에다가 우리가 타겟을 놓고 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때가 중국에 가서도 흙으로 만들어도 간역은 약간 좀 이게 토간역이긴 한데, 바닥에다 이게 하나씩 세워놓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드물긴 하죠, 그게. 예.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자료가 너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좀 배경이 좀 있잖아요. 이 생활체육공동연합회에서 이제 대한공대표를 합쳐지면서 통합되면서 유실된 건데, 궁시는 어딘가에 있겠죠. 궁시는 어딘가에 있고, 단지 제일 아쉬운 거는 이게 약 2억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이잖아요. 이거 이제 국회 예산인데, 그거가 없어졌다는 게 좀 아쉬웠죠. 아쉬웠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가 2007년도, 2007년도부터 15년까지 민속궁 했고, 14년부터 15년, 14년부터 이제 예천활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울산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앞에서 했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쪽으로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부족해요. 그 가능성이 좀 없는데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다시 또 울사로 넘어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옛날에 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제가 옛날 중요했던 기중했던 그 경험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 말씀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해주신 저희 두 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지찬 선생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연구회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거를 세계 민속궁대회를 민속궁대회에 대한 민족궁대회에 대한 기획도 하고 거기에 직접 참여도 하고 우리 현중순 목공장님 같은 아주 시범도 보이고 이세영 관장님 같은 분 그래서 활 전시도 하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 이제 9년 동안 하다가 9회 동안 하다가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내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를 보면은 참 조금 전에 우리 이건호 대표 말대로 이런 과거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좀 하는 좋은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회가 될지 또 축제가 될지 그 성격도 그렇고 저는 그게 핵심이 뭐라고 보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세계 대회를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또 우리 거는 살려가면서 뭔가 차별화를 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흥미도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각자의 그 정체성, 각 민족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지금 현재 일어난 중국하고 이제 내내 만약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어떤 차별화가 우리 대회 때는 흥미 위주로 또 많은 사람이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는 어떻게 어, 가보니 중국에 대해 가봤더니 이런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우리나라는 이런 게 했으면 더 참여율도 높고 더 축제도 하는 분위기가 있을 거다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나 해본 게 있었습니까? 사실 활꾼들이 그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하나 관역 가지고 화살 몇 발 딱 쏘고 끝나버리면은 만약에 내가 잘 못 쐈어. 그러면은 며칠씩 걸려서 간 게 그냥 물거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보면은 활꾼들은 무조건 활을 많이 쏴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한 관역 갖고 거기다만 뭐 쏜다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사실 이 세계 민족공대회처럼 다양한 관역을 놓고 많이 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활꾼들은 참여도가 높거든요. 아,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천대회 같은 경우 활꾼들이 첫 회 때는 많이 갔어요. 저도 많이, 저도 갔었고 그랬는데 두 번째 대회 갈래? 하고 물어보는데 아, 난 별로.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이 매우 드물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50m 관역 하나 놓고 딱 쏘고 끝입니다. 아, 예. 그러면 거기까지 보통 여기 경기권이나 서울에서 내려가면은 진짜 빨리 가도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안 쉬고 내려가도 5시간인데 5시간 동안 열심히 가서 그 관역에다 몇 발 딱 쏘고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게 활꾼들한테는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쏜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이제 50m만 계속 또 쏜다 이건 큰 의미가 없고 진짜 다양한 관역을 놓고 이 우리 활이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근거리가 됐든 먼 거리가 됐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활 145m 뭐 더 쏠 수 있거든. 200m도 충분히 쏠 수 있고 300 제가 쏴보니까 죽시를 쏴보니까 제 활로 예. 280m가 한계더라고요. 이 깃 때문에 예. 예. 오는 그 예. 현상인데 깃만 또 정리하면은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만 멀다면은 관역거리만 멀리 잡을 수 있다면 우리 활은 진짜 한 300m 충분히 그렇죠. 보낼 수 예.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외국 애들한테 초청해 놓고 여우가 뭐 학을 불러놓고 접시에다가 뭐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거는 아니다. 단, 그래, 니네 관역 갖고 들어와. 그것도 우리가 맞춰줄게.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도 이 사실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까이, 관역이 가까이 있고 바로바로 맞는 게 눈으로 보이고 소리가 나고 뭐 관역이 깨져나가기도 하고 이런 게 보여야 그 흥미를 더 쉽게 느끼고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 145m는 사실상 이 정신 수양에 너무 가까운 그런 거다 보니 예. 예. 하다 보니까 뭐 스피커까지 설치하잖아요. 사실 스피커 필요 없거든요. 다 관역에 맞으면 소리 다 그렇죠. 들리는데 예. 굳이 그것까지는 설치할 필요도 없는데 뭐 이상한 멜로디 소리도 나고 하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뭐 좋은 시스템을 도입한 거는 맞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는 반드시 탈피를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 우리 국도 인구가 결국에는 진짜 완전 소멸 단계로 갈 것
해요. 아, 그래서 자꾸 흥미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활쏘기가 제가 아는 사람도 그 어린 사람인데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집중 못하는 그 질병 있지 않습니까? 뭐 ADHD인가? 뭐 예, 이런 게 예, 있는데 예. 얘가 활을 쏘면서 그걸 고쳤어요. 어, 근데 그런 식으로도 되게 좋은 진짜 건강,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신체 건강에도 좋고 이 집중력 향상에도 매우 좋은 운동인데 우리 활쏘기는 예, 하여튼 이런 거를 자꾸 부각해서 다양한 활쏘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차피 우리 활은 성능은 뭐 누가 봐도 과학적인 뭐 구조라든지 이런 걸로 봐도 확실히 우수하다는 거는 뭐 예, 반박할 여지가 없고 전 예, 세계 다 통틀어도 예. 그, 접종님 그 말씀 저 듣다 보니까 예. 그 우리 근사에 대해서 그 전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고려사에 보니까 네. 그 근사가 이 40보 거리에 대해서 40보 거리면 지금 미터로 하면은 뭐한 50m 정도가 되겠죠. 그런 걸 해서 그 활을 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사 기록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진짜 그 어린 사람들부터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또 뭐 어른들에게 해서 또 뭐 세계대회에 나가서 사실 뿌리가 그 근사하는 뿌리가 우리나라도 사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또 목공장 우리 현준순 목공장님 목공을 많이 썼다면 목공도 그래도 근사하고 그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발성을 해서 그렇게 좀 근사를 배척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문화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거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국제대회에 전문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다니시고 예?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어떻게 돼서 여기에 이래 세계대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까? 2003년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요 눈 밑에 여기 사촌 형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흉터가 있거든요. 근데 네. 뭐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활은 당연히 수수깡 활 뭐 이런 거 만들고 했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 활터에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 저는 1년 넘을 때까지 화살을 내질 못했어요. 기초 자세만 계속 연습을 한 예, 거예요. 예, 근데 뭐 뜻을 갖고 한 게 아니라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교대 근무를 예, 하다 예, 보니까 하루만 안 나가도 벌써 3, 4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수업 나가는 거에 뭐 반도 못 하다 보니까 김지찬 씨 왔어요? 이거 예, 비날 당기기 해보세요. 뭐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이것만 하다가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예. 근데 했던 거죠. 이게 기초 음, 연습만. 골프 치는데 좀 뭐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똑딱이만 계속 시키고 이거 1년 동안 하면 아마 때려쳤을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그냥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그 기초 자세만 연습하다가 어떻게 공교롭게 세계대 나갔다는 대회가 이제 세계대회를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첫 출정이었는데 뭐 아, 운이 좋았던 거죠. 잘 아니, 쏜 건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연습을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돌아가면서 어,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세계 활대회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고 있는 활대회에 참석한 분들 모셔가지고 국내, 국외로, 국외에서 세계 이 활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서로 좀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목적하는 바의 하나는 내년에 울산에서 뭐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러한 그 과거의 경험,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민족궁 대회 같은 이런 것의 경험을 한번 반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세계 활대회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김주찬 선생님은 선수로 참석해가지고 경기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우리 이건호 씨가 이야기한 대로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자료도 남기고 이렇게 한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기획을 하다 보면은 그 전체 대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하는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그게 많거든요. 그건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거는 아닌데 학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경기적인 측면을 한 번씩 이야기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그 다른 행정적인 측면 중에서 하나만 딱 여쭤보려고요. 이 대회가 잘 운영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계 각국에서 오니까 이 랭귀지가 굉장히 그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 김찬 선생님 주로 이제 선수 측면인데 그 외국 선수들하고의 교류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고 프랑스를 못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뭐 이런 걸 한번 뭐 그 경험을 한번 알려주시죠. 여기 세계대회를 할 때 탄자니아 선수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0월에 하잖아요. 그 한국의 10월이 그때만 해도 추웠어요. 올해는 뭐 10월 달 더워서 막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탄자니아 사람이 그 탄자니아 안에서도 또 어디 뭐 좀 깊숙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한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오고 또 영어로 또 통역해 주는 사람이 오고 그래서 통역이 둘이 붙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이제 방송으로 이제 찾았어요. 그러니까 I'm here 하면서 뛰어오더라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놈이었던 거예요, 결국. 결국은 좀 웃긴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도 제대로 된 그 원주민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미 아프리카 안에서도 상당히 그 좀 잘 사는 사람이었고 여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대화가 잘 안 되던 사람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 통역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말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 잘한다는 분들이 결국에는 인사 정도밖에 못하는 분이 내가 할게 이렇게 했다가 못하고 결국 손짓발짓 뭐 큰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활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이외에는 거의 안 해요, 사람들이. 활 얘기만 하지. 그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활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는 아예 하질 않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충분히 아마 우리 유세현 관장님께서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걔네들 오로지 뭐 나무 종류 뭐 그런 것만 물어보고 뭐 다른 거 물어보질 않아요, 거의. 그래서 쉽게 대화를 했던 것 같고 프랑스 갔을 때 우리끼리 한번 자유여행을 한번 했었거든요. 파리 시내를 다 헤집고 다니고 뭐 루브르 박물관도 다니고 했는데 그땐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불어하고 영어하고 뭐 전혀 다르다 보니까 이놈들이 또 할 줄 아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물어보면 안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울산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대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예천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세계민족공대 같은 데서 했던 그 행정적인 측면들, 그중에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건 통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통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이 잘 이렇게 한번 그 정리가 되고 또 그것이 무난하게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뭐 일본어를 잘하는 또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했다고 내가 들었어요. 중국에. 예. 번역되게끔 예. 그 우리나라는 올림픽도 했고 해서 그런 문제는 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많이 쌓였을 건데 바라기는 이번 내년 대회 같은 데는 그런 경험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런 참 스무스하게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 모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찬 접장님의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쏘기만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활쏘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뭐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공부하게 되잖아요. 뭐 문헌을 찾고 뒤적거리다 보면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알게 되고 뭐 하는데 이 민족공 대회를 하면서 진짜 큰 어떤 이 한국 내 우리 국내에 큰 영향을 줬던 게
저희가 그때 당시 시범단을 운영하면서 천릭을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대학 교수님한테 자문 받고 실질적인 그런 고증을 다 해가지고 천릭을 입고 나가서 그 시범단 활동을 하다 했었는데 아주 처음에 그거 참 기가 막혔죠. 뭐 이것들이 뭐 무당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참 별소리를 다 지금 와서는 우리 정에서 무슨 중요한 행사나 할 때 꼭 천릭 같은 거 입고 하잖아요. 그래도 전통 복장인데 예, 그 천릭을 그래도 활터에 보급했다는 큰 일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애기살 편전 그때 2003년 4년 뭐 이때도 사실 애기살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몰랐어요. 몇몇 분 빼고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거 활터에서 그거 쏘면은 진짜 욕도 먹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시범단으로 나가서 그런 거 전국대회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 세계 민족공대회 할 때 이렇게 시범을 보이니 뒤에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 포화를 먹었죠. 저거 뭐 저거 왜 저걸 쏘고 앉았냐 하면서 온갖 그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영화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에까지 이제 영향을 주어서 그런 대단한 영화까지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저는 이 전통 우리 활쏘기 이게 자꾸 부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이런 관역도 뭐 좋은데 고무판으로 되는 관역도 좋은데 그냥 옛날처럼 목판으로 해서 그 화살촉 이게 뾰족한 그 저 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방형촉 네모지게 이렇게 길쭉한 그런 쇠로 된 촉을 쏘다 보면은 뭐 촉돌이 같은 것도 부활할 것이고요. 그 촉돌이에 붙는 액세서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부활할 것이고 많은 이 부수적인 효과들이 따라올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 못 드리고 아니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서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것을 자꾸 부활하다 보면 그거에 따른 이 시너지 효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공대가 없어진 건 좀 아쉬운 일이고 뭐 누가 외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활꾼들 자체적으로 없앤 거다 보니 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년에 다시 시작한다는 그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